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이야기, 경제 이야기 전반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분 모셔봅니다.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예. 네, 진짜 한파인데 많이들 추위 대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날씨도 한파인데 이 각국의 어떤 무역 전쟁 이것도 정말 찬바람이 쌩쌩 불고 정말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취임한 지 이제 보름인가요? 예. 네, 보름 만에 무역 전쟁 관세 카드 꺼낼 거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좀 증폭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의 상황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다들 어느 정도는 이제 예상을 네. 했던 부분들이고요.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보면 그래요. 사실은 이제 관세가 어찌 보면 저게 파괴적인 어떤 관세 정책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글로벌 경기 자체를 상당히 망가뜨리고 또 미국 경기마저도 상당히 이제 크게 훼손시키는 어떤 그러한 관세 정책 어떤 노선을 가기보다는 지금 나오는 모습들 자체는 여하튼 좀 협상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말씀드린 대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이제 콜롬비아에 대한 어떤 관세를 이제 매긴다고 했다가 직전에 이제 그 타협을 통해서 이제 처리를 했고, 이번도 뭐 중국은 아직은 좀 관세를 매기고 있긴 하지만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여기 관세 자체도 뭐 당일날 거의 네. 뭐 이제 유예를 하는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면, 막판에. 네.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지금은 그 마약 전쟁이지 무역 전쟁은 아니다라는 쪽에서 일단은 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미국이 이제 관세를, 그러니까 트럼프 2기 정책이 이제 관세를 매기는데 사실 고민도 사실은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때, 1기 행정부 때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를 사실 대규모 매기면 이렇게 부과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이제 낮아졌고, 반면에 이제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쪽의 의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공급망 자체가 중국의 상당히 의존적인 공급망이 이제 북미 쪽으로 사실은 이제 넘어오면서 이러한 어떤 공급망이 이제 같이 이제 돌아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관세를 매겼을 경우 받게 될 미국 경제라든지 미국 산업에 대한 피해 자체를 사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뭐 25% 관세 자체가 그렇게 쉽게 부과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중국과는 아직 뭐 전화 통화를 한다고 했지만 오늘 뭐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하는 것들이 이제 뭐 명분도 있고, 사실은 뭐 실효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고, 무역 수지 측면에서 이제 있을 거로 보이긴 한데, 하나의 고민은 이제 최근에도 이제 애플도 이제 느꼈지만, 빅테크들이 사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워낙 높은 상황들입니다. 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오히려 역으로, 이제 네. 미국 기업들에게는 사실은 조금 이제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좀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상당 부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서 이제 맞대응을 했죠. 그래서 뭐 석유라든지 LNG라든지 뭐 농기계에 대한 관세를 이제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좀 따져보면 이게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유하고 LNG의 어떤 미국산 그 수입액을 두 품목의 비중을 보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체 수입액이 한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뭐 명분적으로는 이제 맞대응을 했지만 여하튼 협상의 여지를 분명히 남겨둔 부분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관세,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아마 관세에 대한 것들을 무기화할 거로 좀 보고는 있긴 하지만, 이것이 정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괴적인 어떤 관세 정책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직 좀 미지수다,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 오히려 뭐 여전히 좀 협상용으로 계속 좀 사용할 수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중 간에도 뭔가 좀 타협을 통해서 관세 리스크 자체를 좀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좀 남아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기 때 기억을 해보면 2018년 7월 당시로 기억을 하는데 미국이 중국에 25% 관세를 부과를 하고 바로 그날부터 네. 중국이 25% 관세 부과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걸 이제 들어보면 사실 이게 중국이 어제 맞불을 놨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그렇게 어떤 파장이 크지 않게 최대한 좀 네. 이렇게 부드럽게 오히려 놨다 뜯어보면 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게 4일부터 미국은 발효가 됐는데 중국이 맞불을 놓은 건 10일부터더라고요. 네. 그럼 한 6일에 지금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것도 어느 정도 협상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위원님? 예,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그동안의 같고요. 대화가 예,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실제 뭐 2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뭐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 부과 조치가 됐어도 뭐 이게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세부 거를 안 넣었지만 이제 뭐 우리가 이미 뭐 중국에서 떠난 어떤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뭐 관세를 매길 수 그렇죠. 없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아직은 분명히 좀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들이고 중국 자체도 지난 2021년에 그 이제 무역협정을 맺었죠. 그래서 뭐 미국산 제품을 뭐 2천억 달러 정도 사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상 유야무야 됐던 부분 자체를 다시 이제 복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조금 뭐 선물 비슷한 거를 주면서 조금 이것을 좀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는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시에 250조 원 미국 상품을 구매해주겠다 이런 합의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완료가 이행이 안 못 됐죠. 됐죠. 이행이 안 됐고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뭐 그거는 아예 뭐 잊혀진 듯한 모습을 했는데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복원하는 걸 이제 1차적인 아마 타켓을 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관세 리스크 자체를 저희가 올 한 해 뭐 계속해서 사실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뭐 저희가 그 이미 뭐 노출된 악재인 사항들이고 또 어느 정도는 또 한번 경험을 또 뭐 계속해서 지금 경험을 좀 쌓고 네네.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저는 이제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시장이 뭐 우리가 뭐 지난 월요일날 상당히 이제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인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너무 과도한 공포는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관세 리스크와 관련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를 좀 보는 데서 좀 주목해 보는 게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래도 좀 위험 자산의 어떤 선호 심리와 관련된 어떤 비트코인 가격을 하나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유가를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대표적인 위험 자산으로 네. 좀 선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여러 가지 유동성 정책이라든지 또 이제 기술조화의 어떤 네. 동조화 흐름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 사실은 이제 관세 리스크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어떤 전조 증상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좀 보고 있는데 뭐 다행히 조금 뭐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10만 불대에서 사실은 등락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아직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위험 회피 현상 자체가 이렇게 심화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다행스러운 건 사실 저는 유가로 보고 있는데 유가가 여하튼 지금 72불 선까지 사실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캐나다산 이제 관세 유예 조치 영향도 좀 있긴 하지만 여하튼 이 유가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관세 리스크와 맞물리면서 사실은 제일 우려했던 게 미국의 물가 압력 자체가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 관세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사실은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미국의 물가 압력 자체가 다소는 좀 이제 완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시그널이고 또 어제 다행스럽게 그 미국의 그 구인 구직 건수를 보게 되면 노동시장 자체도 상당히 그 타이트함 자체가 사실은 좀 느슨해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다소 약해졌다. 예, 네. 예. 그렇게 보면 이제 관세 리스크와 동반된 물가 압력, 물가 리스크 자체도 다소는 뭐 좀 더 저희가 지표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우려할 정도로 사실은 불거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세 리스크에 대한 어떤 우려, 공포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뭐 지켜보면서 뭐 충격이 없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너무 공포감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지금 뭐 당장 모든 뭐 위험 자산을 팔고 할 그러한 시기는 아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뭐 저희가 뭐 2월 1일부터 해서 일지, 관세 관련된 일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만 워낙에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고 협상가의 뭐 특유의 어떤 성격답게
특성답게 예상치 못한 카드를 이렇게 꺼내기도 네. 하고 막판에 갑자기 뭐 네. 틀기도 하고 이러면서 원하는 걸 얻어내는 뭐 이런 전략이랄까 이러다 보니까 시장 불확실성은 상당히 좀 등락도 네. 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시장이 또 익숙해지기를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계속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네. 뭐 중국과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사실 10% 지금 매긴다고 했지만 아직 고일 관세에 대한 얘기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약과 관련된 전쟁이지 무역 전쟁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 자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하나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다음 타깃이 EU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EU에 대한 어떤 이제 관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관세, 특히 이제 4월경에 지금 아직 상무장관이 아직 정식 취임을 하지 않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취임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진영이 갖춰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는 건 3월, 4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저희가 관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자체는 뭐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중에는 계속 시장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뭐랄까요, 조금 뭐 협상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질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실제 요번에도 뭐 저희가 한 뭐 콜롬비아라든지 멕시코, 뭐 캐나다 사태에서도 봤듯이 이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큰 점수를 아직 좀 두지는 않고 있고요. 결국 뭔가 결실을 얻어내면 언제든지 그것을 좀 유예하거나 또 이제 후퇴하거나 하는 이러한 전략을 계속 좀 피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사실 일기 때 저희가 한번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그 당시는 이제 중국이 타깃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고일 관세를 매겼지만 결국 이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무역협정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 자체도 사실은 좀 유예를 했던 이러한 사례들을 좀 생각해 보면 뭐 변동성은 있긴 하지만 또 불확실성도 있고 하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질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학습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뭐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이 뭐 안 좋긴 한 거지만 이전의 경험치를 좀 활용해 보게 되면 그 불확실성 자체를 상당히 조금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기 때를 이제 돌이켜 보면 미중 무역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나갔나 한번 통계를 보니까 22개월 정도 예. 그게 이어졌더라고요. 이 미중 무역 전쟁 아직은 무역 전쟁이라는 말이 뭐 확실한지 아닌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오래 간다. 예. 그리고 이런 글로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는 이런 안 좋은 경기 네. 속에서 상당히 좀 타격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말씀하신 불확실성이나 관세가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글로벌 경기에 부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그때와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뭘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때와 이제 네. 트럼프 입장에서 달라진 점 자체는 사실은 물가 수준과 금리 수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기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물가 리스크라든지 금리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워낙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뭐 파월 의장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것들이 관세 정책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장애 요인은 하나로 좀 이제 작용을 하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그 1기하고 2기의 차이점은 사실은 1기 당시 초기에 이제 관세 정책이 막 도입될 시기는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는 경기 자체가 글로벌 경기가 다 거의 밑바닥에 사실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그 점이 오히려 이제 추가적인 어떤 둔화를 우려하지만 사실은 지금 미국을 제외한 뭐 미국도 포함해서 오히려 경기 부양 쪽에 사실은 더 힘을 줘야 되는 시점인 상황들이고 그래서 관세 리스크 자체가 불거진다라고 하면 각국이 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 소위 말하는 이제 리프레이션 정책 자체를 추진할 가능성 자체는 오히려 더 커진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경기가 조금 뭐 관세 정도 한번 출렁거리긴 하겠지만 바닥을 오히려 확인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지들이 더 오히려 상대적으로 커진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1월 달에 가장 큰 특징 자체가 보게 되면 유럽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가 지금 독일 증시 뭐 최근에 뭐 1% 조정을 받았지만 1월 한 달만 보게 되면 독일 증시가 거의 9%가 올랐습니다. 월간 상승률이.
근데 독일 지난 4분기 성장률 좀 뭐 역성장이 굉장히 나왔다라고 안 좋죠. 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독일 증시가 또 관세에 대한 리스크 자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랐냐라고만 말씀드린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20여 계속 금리를 내리고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뭐 경기가 결국 이제 바닥을 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흐름들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경기 상황은 지금 나쁘지만 그것이 오히려 조금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서 봤을 때는 이게 바닥 쪽에 다가온 것이 아닌가. 뭐 시장은 항상 뭐 우리가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 선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좀 확인되더라고 보면 오히려 뭐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 기대감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특히 이제 비미국 쪽의 어떤 그 경제 자체는 오히려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은 사실은 좀 뭐 있다라고 좀 볼 필요도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좀 가질 필요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 이제 다음 타겟이다. 네. 이렇게 공공연하게 아직 날짜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다음은 유럽이다. 이게 이제 시장에 좀 알려진 바입니다. 네. 그렇게 현실화가 된다면 유럽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유럽 관련돼서 우리와 환율과도 좀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그러니까 결국 좀 뭐 계속 뉴스에 나오지만 EU 쪽도 이제 협상을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답은 나와 있죠.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답은 원하는 걸. 원하는 네. 것을 대부분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사실은 이제는 뭐 일기 때는 사실은 처음 대하는 어떤 스타일의 어떤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지만 오히려 지금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맞춰주는 뭐 이러한 형식의 어떤 그 협상들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22에서 만약 그러한 협상이 이제 잘 안 된다 하면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부양 쪽으로 더 강하게 나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20의 어떤 추가 금리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작용을 할 거고 그것이 이제 유로화라든지 이러한 쪽인 약세 압력으로 좀 되고 뭐 원화에도 사실은 그렇게 보면 약세 압력이 되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또 하나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만 갖고 얘기를 할 거냐. 이제 향후에 우리가 계속 얘기되는 이제 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얘기요? 그러니까 너네 통화 너무 약세다. 달러가 너무 강해서 우리나라 미국 제조업 경기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까 달러를 좀 약세로 만들려고. 네, 그러니까 네. 뭐 엔화를 가치를 네. 올리든지 유로화 가치를 올리든지 이러한 네. 쪽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로화 가치 자체가 뭐 이렇게 뭐 20의 어떤 추가 금리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페리티 수준을 깨고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감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어떤 그 이전의 어떤 패턴을 보게 되면 거의 유로화는 거의 바닥권에 온, 그러니까 뭐 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유로화 약세 자체를 용인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유로화 가치 자체가 오히려 거의 바닥권에 온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은 그 이시바 이제 일본 총리하고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기로 이제 예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자리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일본이 뭐 또 약속을 하겠죠.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또 이제 엔화 가치에 대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마디를 뭐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뭐 그러한 흐름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외환 시장에 조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최근에 보게 되면 스물스물 엔화 가치가 사실은 조금 강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BOJ의 금리 인상을 한 것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지금 엔화 가치가 뭐 조금 155엔, 154엔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좀 강세로 가고 있는 부분들 자체가 일본 정부 입장에서 너무 이제 슈퍼 왼저를 계속 밀고 나갔다가는 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사실은 엔화 가치 자체가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 전반적으로 올해 좀 외환 시장 흐름에 사실은 큰 맥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린 데서 유로화도 조금 이제 바닥을 치고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원화 가치야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대내적인 문제가 있어서 뭐 강하게 이제 강세로 가기는 어렵지만 조금 국내적인 문제만 좀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원화도 조금은 좀 강세 쪽으로 좀 방향을 좀 틀 수도 있는 뭐 이러한 흐름으로 올해 어떤 그 환율의 외환 시장의 흐름을 좀 그러니까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가 뭐
정확히 속내를 읽을 수는 없지만 이전의 어떤 그 말과 또 이러한 그 달러에 대한 생각들을 좀 생각해 보면 외환 시장의 흐름 자체는 오히려 강한 어떤 그 강달러보다는 조금 강달러 흐름 자체가 조금씩은 주춤하는 뭐 이러한 흐름으로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최근에 보면 이제 달러원 환율이 조금 급격하게 움직인다는 관세 뉴스에 따라서 좀 움직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1,460원대 마감이 됐는데 그 전일에 이제 1,470원을 또 넘겼었고요. 이런 부분들 뭐 중국 뉴스, 멕시코, 캐나다 뉴스에 따라서 계속해서 환율도 좀 따라서 움직이는 감이 있어서 70원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1,500원 얘기도 이제 나오면서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유럽 다음에 이제 아시아, 우리도 이제 언젠간 온다, 조만간 온다, 관세 압박 남아 있고, 뭐 경제 지표는 계속 부진하고, 뭐 정치적 불확실성 단기간의 해소는 조금 당분간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이러니까 원화 달러 원이 오를 요인만 좀 많은 것 같다. 이게 주된 어떤 근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면 1,500원 여전히 너무 좀 극단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극단적인 전망, 뭐 저도 또 1,500원 가능성 분명히 저도 열어두고는 있긴 하지만 이전보다는 저는 가능성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악재는 다 나왔죠. 국내적으로 뭐 정치적인 문제, 또 뭐 성장률에 대한 문제, 뭐 하다못해 1월달에 무역수지도 적자로 뭐 여하튼 뭐 계절적인 뭐 설 연휴가 있긴 하지만 무역수지 적자로 돌아섰고 하는 이러한 나올 수 있는 악재는 거의 나온 상황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1,500원보다는 이제 뭐 시간이 갈수록 조금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한 어떤 달러 흐름도 있긴 하지만 엔화라든지 또 모르겠습니다. 위안화, 그러니까 무역 협정이랄까 미중 간에 만약 무역 협정이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좀 위안화 쪽에 좀 강세의 요인으로 사실은 좀 작용할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원화 가치에도 사실은 좀 상승 요인으로 사실은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조금 국내 상황만 정리가 되는 시점, 그것이 아마 2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2월달에 이제 뭐 금통에서 금리도 내릴 것 같고, 아마 추경도 아마 2분기에는 아마 실시가 될 가능성, 3월 뭐 추정된다라고 하면 뭐 그러한 어떤 원화의 약세 요인 자체는 다 1분기에 거의 좀 소화가 될 것 같고, 오히려 경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라든지 또 추경으로 통해서 경기가 좀 바닥을 치고 또 어떤 관세 리스크 자체가 뭐 계속 남아 있긴 하지만 조금 이제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원화 가치 자체는 조금 2분기부터는 조금 강세 쪽으로 좀 가는, 그래서 1,500원의 선으로 터치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아래쪽으로 좀 방향을 좀 틀 가능성이 오히려 조금 더 커진 사항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보면 일단 뭐 예측이긴 합니다만 다음번에 우리도 금리 인하를 한번 할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리프레이션 정책이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 사실은 지금 전 세계가 말씀드린 ECB도 그렇고 지금 캐나다도 뭐 그렇고 호주도 다음 달에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중국도 뭐 지금 전인대 앞두고 이제 전인대 전후에서 뭔가 여러 가지 부양 조치가 나오는 리프레이션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국내도 거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2월 달에 추가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지금 2분기에도 또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상황들이고, 물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원화에는 사실은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오히려 이제 경기라는 측면에서 펀더멘탈 측면 바닥은 사실은 이제 확인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그 한미 간의 금리 차보다는 펀더멘탈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원화 가치 쪽에서는 조금 상승 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뭐 이런 흐름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좀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기를 딱 집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상반기가 되기 전에 뭔가 좀 변화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말씀해 주신 금리 인하를 한번 할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4월 1일까지 무역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 그러니까 보편 관세가 그때까지는 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생각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상반기가 좀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저는 시기적으로는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이제 공약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윤곽이 나올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4, 5월 정도. 예, 4, 5월 정도 가면 이제 거기 되면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대하는 이제 미연준의 이제 추가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방향성을 좀 잡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 3월에 이제 뭐 관세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물가가 사실은 이제 올라갈 거냐 또 떨어질 거냐에 그렇죠. 따라서 네네. 사실은 이제 5월 내지 6월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건지 말 건지가 사실은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저는 금리 인하 나설 거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4, 5월이 좀 중요한 어떤 좀 분수령이 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에 대해서 분명히 악재인 부분들입니다. 근데 뭐 그 악재가 계속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경제라는 게 항상 또 거기에 또 맞춰서 또 적응을 해 나가면서 또 어떤 생존의 길을 이제 찾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뭐 조금 당분간은 좀 변동성은 있긴 하겠지만 그 변동성 자체가 증시 자체를 완전히 끌어내리는 어떤 변동성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제 미국의 펀더멘탈입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이 관세 정책을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의 피해도 사실은 이제 있을 거로 이제 생각을 하지만 미국도 사실은 충격이 있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도 논의가 좀 많더라고요. 네. 근데 뭐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온 미국 지표만 보게 되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사실은 이제 4분기 성적이 다소 좀 주춤해서 조금 뭐 약간 우려인 부분도 있긴 했지만 사실은 어제 발표된 ISM 대기업 지수를 보게 되면 27개월 만에 확장 국면으로 넘어섰고요. 지금 서비스 경기는 여전히 좀 탄탄한 흐름을 좀 가고 있고 이제 남은 과제는 결국 물가만 조금 떨어지면 물가가 좀 떨어진다는 물가만 좀 리스크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연준이 다시 이제 인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조건들을 보게 되면 뭐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계속 탄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기 얘기를 자꾸만 하게 되는데 일기 당시에는 사실은 2018년 이제는 사실 이제 경기 자체가 미국 경기가 이제 둔화 국면으로 갔죠. 그러니까 17년까지는 반도체 부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조금 이제 미국 경기가 확장을 상당히 강한 어떤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2018년, 19년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19년에 미국이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그 당시 이제 금리를 내렸던 거는 사실은 경기 때문에 금리를 내렸던 거. 그래서 우리가 뭐 그때 뭐 보험성 금리 인하니 뭐 이런 얘기가 했었고 지금의 금리 인하는 미국 경기 자체는 견조한 상황에서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주식시장 자체가 사실은 뭐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사실은 없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뭐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경기는 여전히 탄탄하고 나머지 경기 자체는 이제 경제들은 이제 리프레이션 정책 자체를 상당히 좀 강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뭐 주식시장 자체는 여전히 조금 뭐 위쪽 아래쪽보다는 위쪽 쪽으로 향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뭐 최근에 딥시크 뭐 영향 뭐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도 결국은 AI에 대한 투자 자체가 확대될 수 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뭐 이러한 쪽이 경쟁적으로 이러한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인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올해 한 해 또 뭐 여러 가지 기술주와 관련된 부분 자체도 여전히 양호한 어떤 그러니까 주도주로서의 역할 자체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뭐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조금 긍정적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내수도 부진하고 수출도 동력이 떨어지고 지금 뭐 좋은 게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숫자가 GDP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어요, 위원님? 뭐 한은도 이미 하향 조정을 했고 사실은 지금 거의 낮게 보는 쪽에서 한 1.5% 정도가 1.5. 거의 올해 성장률인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2%대에서 1%대를 봤을 때 와 이건 굉장히 상징적이다. 1%대까지 내려간 건 이제 저성장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느덧 1.5까지 갔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 내수 뭐 밖에 수출 경기야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내수 쪽에서의 어떤 이런 그 좀 뭐 일종의 절벽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현상 자체가 조금 뭐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뭔가 추진을 하면서 이것을 해소시켜줘야 사실은 그나마 1.5, 1.6도 사실은 좀 방어가 가능하고 또 거기서 조금 더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힘이 나올 텐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느니 좀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다행스럽게 지금 추경에 대한 얘기 자체도 이제 본격 논의가 될 것 같고 그것이 뭐 3월, 4월 정도부터는 이제 집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뭐 1.5 정도의 어떤 성장률은 뭐 대외 변수 자체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심각해지지 않는 이상은 조금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조금은 경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성장률 자체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조금 흐름만 보게 되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그래도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성장률은 이미 다 뭐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관건은 정말 하반기에 뭔가 조금 나아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인데 거기에는 사실은 내수라는 부분 자체가 일단은 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좀, 근데 뭐 제가 정책적인 얘기를 하지만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딱히 이렇게 뭐 이게 경기 자체가 이렇게 확 뭐 이렇게 좋다라는 느낌을 사실은 좀 못 받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고용시장 쪽에서 사실은 미국은 뭐 상당히 좋은데 우리는 사실은 뭐 말씀드린 고용 절벽에 사실은 있는 상황들이어서 여하튼 정부나 이러한 그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고용시장의 어떤 회복 이러한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조금 방안들, 뭐 이런 대책들 자체가 조금은 좀 강하게 또 조기에 사실은 좀 나와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좀 있을 거. 그래야 우리나라가 뭐 성장률이 뭐 1.5든 뭐 1.6이든 간에 그 수준 자체를 상당히 좀 방어할 수 있는 힘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회의로 의사록을 공개를 했는데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이 경기를 생각하면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나온 얘기처럼 환율 위험 때문에 이번에 동결한다. 이런 얘기 지금 공개가 된 상황인데 그렇다면 성장, 경기 생각하면 인하가 한번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 환율 수준이면은 이제는 뭐 내리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는 건가요, 위원님? 예, 뭐 저는 사실 환율에 대해서 뭐 걱정을 물론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국내 어떤 정치적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환율에 대한 어떤 고민이 사실은 깊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우리만 내리면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ECB도 금리 내리고 캐나다도 그러고 호주도 금리 내리고 뭐 중국도 뭐 조만간 또 내릴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전 세계가 다 그 금리 인하 쪽으로 사실 다가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각국 통화 가치가 그렇다고 해서 뭐 대폭적인 절하가 됐느냐 뭐 사실 그것도 아닌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의 어떤 그런 스프레드보다는 사실은 이제 펀더멘탈 문제 자체가 오히려 환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주는 부분들이어서 금통위원들께서도 이제는 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금리를 1월달에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고 해서 원화가 강세한 것도 아니고 변동성만 커지고 사실은 원화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환에 대한 고민 자체가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환이 갑자기 1,500원 가고 하는 이러한 흐름은 뭐 일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은 거고요. 오히려 뭐 외국인의 어떤 자금이라든지 주식 쪽에서 매도 압력 이러한 것들이 사실 국내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그것이 줄어들고 오히려 매수 쪽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환율보다는 지금 경기 쪽을 더 신경 써야 되는 어떤 정책 기조가 사실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얘기 여기까지 말씀 듣겠고요.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